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군 말, 이제는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책을 더 이해하며 읽기 위해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고, 올리는 방법으로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몇 편의 책을 올리며 아차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써놓은 글은 사실 내가 더 요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 자체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 지옥 같은 작가들의 글을 내가 요약이랍시고 엉뚱하게 표현해 놓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며 그 생각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단어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점점 책의 내용 전체를 들려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처음의 취지가 바쁜 일상을 사시는 분들께 그나마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이런 책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 필요하신 분은 전체를 다시 읽어보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요약을 계속하려 합니다. 올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하여 군말과 이것만은 꼭 해봐요는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며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3부 지은이 제사장. 소제목, 상실과 소멸이 우리를 일으켜준다. 죽음에 대하여. 곶다미는 전에 죽음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이 걸음마를 할 즈음에 죽자 아이를 들쳐업고는 실성한 채 약을 구하러 이 집 저 집을 헤매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현명한 이가 그녀를 붓답게 데려갔다. 붓답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겨자씨를 구해오라. 그것을 아이에게 먹이면 병이 나을 것이다. 너무나도 쉬운 처방에 곶다미는 냉큼 겨자씨를 구하기 위해 일어났다. 붓답께서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다만 겨자씨는 단 한 사람도 죽은 이가 없는 집에 가서 구해와야 한다. 곶다미는 첫 번째 집으로 가서 겨자씨 한 줌을 부탁했다. 집주인이 겨자씨를 주었다. 곶다미가 물었다. 이 집에 혹시 누군가가 죽은 적이 있나요? 집주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곶다미는 실망했다. 두 번째 집에 갔다. 이 집에 혹시 누군가 죽은 적이 있나요? 집주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마을의 모든 집을 헤매느라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을 때 실망과 분노와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서 곶다미는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슬픔은 나만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집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구나. 그녀는 시체 버리는 곳으로 가서 업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았다. 차갑게 식은 몸을 끌어안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소리지겨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붓답게 돌아왔다. 그녀는 그렇게 비구니가 되었다. 죽음이 안타까운 건 그것이 개체의 소멸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관계의 끊어짐 때문이리라.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한 올 한 올 정성스레 짜낸 관계의 칙물은 죽음과 동시에
오롤이 풀리고 흩어져 사라지고 만다. 자본주의의 세련됨 속에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위안을 얻는다. 모든 것은 고장나기 전에 교체된다. 가장 까다로운 인간의 노화와 죽음까지도 병원과 장례식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수고와 피로를 대신해 준다. 다행이지 않은가? 비용에 비해 편의는 크고 산 사람은 어쨌든 계속 살아가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고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을 느끼지 않는 동안 우리는 죽음의 필연적 도래를 망각하고 끝과 소멸에서부터 들려오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나의 죽음과 끝과 소멸이 비로소 나를 깨우치고 일으켜 세워지기 때문에 곶다미가 죽음의 보편성을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고통을 끝내고 자기 삶의 옳은 방향을 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와 당신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끝과 소멸에 대해 말해야 하는 이유는 나와 타자, 나와 세계가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죽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소제목 팔라우의 해파리로 산다는 것, 환생에 대하여. 팔라우는 태평양의 서쪽, 필리핀의 동남쪽에 위치한 작고 아름다운 섬나라다. 전체 면적이라고 해봤자 서울의 4분의 3 정도 크기이고 인구가 2만 명을 조금 넘을 뿐이다. 이렇게 객관적 수치만으로도 작은 나라이다 보니 작은 나라들이 겪어야 했던 근현대 역사의 순환을 고스란히 감내하기도 했다. 16세기 스페인의 식민지를 시작으로 독일, 일본, 미국에 차례로 점령된다. 독립국가로 인정받은 것은 1994년에 이르러서다. 내가 팔라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 섬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파리 호수 때문이었다. 플랑크톤이 풍부해 에메랄드색으로 빛나는 호수를 배경으로 노란색의 반투명한 해파리 무리가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다. 내가 해파리 호수에 대해 알게 되었을 무렵 나는 팔라우의 해파리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타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가 가진 외적 조건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습관을 갖는다.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자는 그의 내면도 훌륭할 것이라 믿고 험한 일을 하는 자는 그의 내면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눈은 대상의 물리적 표면에만 머물고 각자가 가진 내면 세계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만 열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다. 해파리의 내면 세계를 상상해 보곤 한다. 독성 하나 갖지 않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단백질의 몸뚱아리. 그것 안쪽으로 우리에게 결코 드러나지 않을 그의 깊은 내면 세계를. 그들의 세계는 빛의 폭발과 어둠의 수축과 찬란한 빛의 소용돌이로 뒤섞여 있을지도 모른다. 누구도 공격하지 않고 누구도 위협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찬란한 내면 세계 속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격정적으로 살아내고 싶었기에 나는 팔라우의 해파리로 태어나고 싶다. 팔라우의 해파리 호수. 나는 아직 그곳에 가보지 못했다. 하지만 아쉽지 않다. 에메랄드색으로 빛나는 호수와 황금색 해파리들의 물결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진정으로 보고자 하는 그들의 내면 세계는 거기 도착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의 내면 세계를 경험할 기회는 이번 삶을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낸 이후에야 비로소 선물처럼 주어질는지 알 수 없다. 당신이 언젠가 팔라오의 해파리 호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의 투명한 신체 안으로 펼쳐진 광활한 세계를 상상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때 당신 삶의 심오한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질문은 이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으로 태어날 계획인가? 소제목, 끝나지 않을 노래를 부른다는 것, 영혼에 대하여. 1883년 터키의 아이딘 지방에서 잘 다듬어진 원통형 비석이 발견되었다. 비석에는 고대 그리스 문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분석 결과 기원전 200년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노래 가사와 연주할 수 있는 표식이 적혀 있는 악보임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세이킬로스라는 남자가 죽은 아내를 위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세이킬로스의 노래라고 불리게 된 이 노래는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완전한 악보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세이킬로스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멜로디뿐만 아니라 이에 어울리는 가사 때문이다. 현대어로 번역된 가사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입고 있는 것, 들고 다니는 것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은 그대로구나.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아있는 동안 빛나라. 그대여 결코 슬퍼하지 말라. 인생은 찰나와도 같고 시간이 마지막을 청하게 되니. 카페에 앉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세이킬로스를 생각한다. 머나먼 이국의 땅, 머나먼 시간 저편에 있는 세이킬로스는 사랑하던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안타까움과 깊은 상심 속에서 많은 날을 홀로 보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세이킬로스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이 이제 그의 가슴에서 충분히 연글어 꺼지지 않는 별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제 그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넘어 인간 보편의 모습을 본다. 인생과 죽음, 그리고 영원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그의 머리 위를 떠돌던 사유는 점차 언어가 되어 차분히 가라앉고 그것은 이제 가사가 되고 멜로디가 되어 세상에 태어난다. 그는 생각한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 하지만 기억은 비석 위에 새겨지고 비석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2017년 머나먼 동방의 나라에서 세이킬로스의 노래를 들으며 나는 그의 바람이 이루어졌음을 새삼 깨달았다. 소제목,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결론을 향하여 1. 산책을 하듯 철학을 공부했다. 대학에서 처음으로 접한 서양 철학은 봄처럼 새로웠다. 만나는 모든 사유가 신선했고 위대한 철학자들의 삶은 나를 사로잡았다. 철학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마다 기존의 낡은 세계는 해체되었고 새롭게 재구성되었다. 나는 내 안에 있는지 몰랐던 숨겨진 세계를 발견하고 그 낯선 장소를 설레는 마음으로 거닐었다.
그때의 나에게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세계를 구축하고 방어하는 전쟁에 가까웠다. 무언가를 배워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하지만 나는 어렸고 미숙했다. 쏟아지는 개념어들이 이름을 따라가기에도 급급했다. 그것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에는 준비와 경험이 부족했다. 나의 내면의 왕국은 웅장하게 구색을 갖춰갔으나 보기에도 위태로웠다. 뒤늦게 얻은 이해들로 급하게 보수공사를 해나갔지만 그것은 하나의 정합성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중요한 무언가를 채우지 못한 채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스스로가 대견하고 만족스러운 시기였다. 채우지 못한 조각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발견되기도 했다. 대학 시절에는 그렇게도 답답하던 개념이 졸업한 지 한참이나 지나 사회생활을 하던 중에 밑도 끝도 없이 이해되는 경우가 그것이었다.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동안 돌보지 못해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씨앗들은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밀어 올려 왕국의 빈 공간을 채워갔다. 이런 경험은 나에게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음을 생각하게 했다. 보통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 까닭에 일상에서 섞어서 사용하지만 엄밀하게 나눠보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이 그것을 이해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시간이 지나 뒤늦게 이해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노년의 철학과 교수님께 처음 들었다. 흘려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놀랍고 과감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주체와 객체의 문제, 이것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대에 가득한 눈으로 교수님의 입만을 바라보던 나는 풀이 죽었다. 이 말은 나에게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한 채 점차 잊혀갔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노년의 교수님이 젊은 학생들을 앞에 두고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주체와 객체의 문제였고 동시에 의식의 문제였다. 주체로서의 나와 객체로서의 세계의 문제, 즉 의식의 장에서 드러나는 나와 세계의 관계. 물론 당시의 교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가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믿고 싶다. 그러한 것이기를.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 내가 그때의 교수님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도 젊은이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의식의 문제,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제목, 나는 누구인가? 결론을 향하여 2. 수많은 질문과 답변 중에는 답변이 아니라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무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둥근 삼각형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질문에 제시된 개념이 이미 질문 안에서 한계 지어지거나 모순되어진다. 적절한 질문이 필요한 이유다.
질문은 숙제가 아니라 열쇠다. 적합하고 정확한 질문은 진리의 붓장을 풀고 우리를 세계의 비밀 안으로 들어서게 한다. 질문을 알아야만 답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자주 듣지만 들을 때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질문. 그것은 다음과 같다. 나는 누구인가? 만약 당신이 찾는 해답이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라면 이 문구가 충분하지만 당신이 이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대답이 자아의 본질에 대한 것이라면 이 질문은 수정되어야 한다. 나는 무엇인가로. 나란 무엇인가.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 존재. 인간적인 특성을 소거한 다음에도 생물학적인 특성을 넘어선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나의 궁극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본질로 향하는 여행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다. 물론 질문의 방향이 이렇게 변경되었을 때 어떤 이에게는 무척이나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물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함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 질문을 회피할 수 있는 손쉬운 방안을 즉각 찾아낸다.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 첫째, 질문 자체를 공격하는 것. 둘째, 불가지론적 태도를 취하는 것. 셋째,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상식적인 대답을 내놓는 것. 나는 이러한 태도 모두가 사유의 게으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질문을 받아치려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시간까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회피를 멈추고 이제 질문 앞에 서자. 질문의 얼굴은 이것이다. 나는 무엇인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찾아내기 어렵다면 비교라는 괜찮은 방법을 사용해보자. 꿈속의 나는 일관성 없이 외모가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기억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가 나였는지를 어렵지 않게 지목할 수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현실의 나와 꿈속의 나는 무엇을 공유하는가? 모든 것이 다름에도 어떻게 꿈속의 나를 어렵지 않게 지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보고 있음. 현실의 나는 70억 명의 인구 중에서 하필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있고 꿈속의 나는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하필 나라고 지목되는 사람의 시점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특성으로서의 본질적 존재를 관조자라고 부른다. 관조자, 지켜보는 존재. 이것이 자아의 본질이고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다. 도대체 이러한 답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복잡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러한 답변에 도달해야 하는지, 어떤 이는 이해할 것이고 다른 이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자아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세계란 무엇인가? 라는 또 다른 궁극적인 질문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임을 말이다. 이것이 내가 사람들과 궁극적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다. 이제 다음 질문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란 무엇인가? 소제목, 세계란 무엇인가? 결론을 향하여 3.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춰 천천히 동네를 산책하면 가끔 하늘은 높고 구름은 옅게 흩어져 먹먹하리만큼 아름다운 노을을 만난다.
구름에 휘감기는 장엄한 빛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노라면 문득 이걸 보고 있는 존재가 나 혼자만이 아님을 느낀다. 주위를 둘러보면 담벼락 위에 다리를 올린 동네 개들도 보고 있고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은 까치들도 보고 있다. 그럴 때면 동물에게 마음이 없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생각하는 동시에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감각기관의 생물학적 차이가 각각의 존재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드러나게 할 테니 우리가 동일한 세계를 보고 있지 않음은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다. 각각의 개체가 서로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공통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빅뱅이 되었든 천지창조가 되었든 어쨌거나 단단하고 고정된 물질적인 우주가 먼저 탄생했고 후에 수많은 개체가 탄생해서 자신의 감각기관으로 세계를 재해석하며 지구 위를 걸어 다니고 있다고 믿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가? 그렇다고 확답하기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은 내가 결코 나의 존재 이전, 나의 존재 이후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와 독립해서 홀로 존재하는 세계는 나에게 경험되지 않는다. 세계는 자아와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세계는 언제나 자아라는 그릇에 담긴다. 그래서다. 세계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현대과학의 발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이 질문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세계의 문제가 보는 존재로서의 자아의 존재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존재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자아의 세계는 물리적 대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나의 세계는 물리적 대상을 한참이나 뛰어넘는다. 세계가 물리적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는 빛의 문제다. 빛은 나의 경험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다. 모든 사물에는 표면이 있고 그 표면의 실체는 빛이 만들어내는 색채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 세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색이고 빛이다. 세계의 실체가 빛임을 이해하는 것은 진실에 이르는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가? 물리학에서의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고 광원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빛과 광자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빛과 광자는 다르다.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물리적 대상은 광자다. 광자는 파장의 형태로 구분될 뿐 그 자체로 색깔을 갖지 않는다. 그것을 빛으로 보고 색으로 해석하는 것은 나와 당신이고 그렇게 채색된 공간은 나와 당신의 내면 세계다. 하지만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 빛과 광자는 같은 대상의 다른 측면이 아닌가? 광자라는 실체가 빛이라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그것은 같은 대상이거나 적어도 인과적 관계를 맺는다 라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눈을 감아도 색을 보고 꿈을 꿀 때도 색을 보며 상상만으로도 빛을 부른다. 눈을 감고 햇살에 부서지는 파도와 푸른 하늘과 바람에 구부러지는 갈대숲을 떠올려 보자. 거기에
물리적 실체로서의 광자나 육체적 감각으로서의 시각은 관여하지 않는다. 당신이 빛을 보는 것은 외부의 광자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내면을 구성하는 조건으로서 빛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내면의 빛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내 내면의 특성이다. 그렇다면 내 내면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앞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답하였다. 그것은 관저자였다. 그리고 관저자는 자기 내면을 보는 자였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려야만 한다. 세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빛이다. 그리고 빛은 관저자의 특성이다. 반대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나란 무엇인가? 그것은 관저자다. 그리고 관저자의 특성은 빛이다. 세계와 자아에 대한 질문. 이 두 질문은 같은 것을 묻는다. 그것은 관저자에 대한 물음이고 결국 궁극적인 연결고리로서의 빛의 문제로 이어진다. 세계는 빛이고 빛은 나의 특성이다. 세계와 자아와 빛은 동일한 현상의 다른 표현이다. 이것들은 자아의 울타리 안에서 광활하게 펼쳐진다. 내 앞에 펼쳐진 빛으로서의 세계가 곧 나 자신이라는 진실, 이 심오한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서구 철학은 이를 현상이라 부르고 고대 인도에서는 이를 마야라고 부르며 불교에서는 이를 색이라고 말한다. 뒤통수가 따가웠는지 동네 개가 나를 돌아보기에 얼른 노을을 보는 척했다. 그 착해 보이는 눈으로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꼬리를 두어 번 획획 내젓더니 저도 고개를 바로하고 노을을 본다. 나는 슬며시 다시 동네 개를 본다. 그리고 상상한다. 저 보슬보슬 털이 난 두개골 안쪽으로 그 누구에게도 결코 드러나지 않을 광활하게 펼쳐진 그의 세계를. 그의 세계는 지금 노을의 빛깔로 가득 찼을 것이고 여기 뒤에 서 있는 나의 존재는 그저 풍경을 채우는 작은 한 점이 되어 그의 노을에 물들어 있을 것이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종이 세계의 전부라 생각하고 특히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실제 세계의 보편적 기준일 것이라고 믿지만 세계는 그렇게 보편과 특수로 나눌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모든 보는 존재는 충분하고 완벽한 세계를 자기 내면으로 갖고 있고 그 내면의 빛은 그 존재를 부족함 없이 사로잡는다. 자기 안에 우주를 담고 있는 수많은 존재와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세계에 대해 생각했다. 소제목. 자기 안에 우주를 담고 있는 수많은 존재에 대하여. 결론을 향하여 5. 누구에게나 탈진의 시간이 찾아온다.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음을 분명히 인지하는 시간. 손 내밀 사람 하나 남지 않은 그 삭막한 공간에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한 채 팔과 다리를 자르고 독하리만큼 악착 같은 몸부림으로 상처 입은 몸뚱이 하나 건져와야 하는 시간이 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각성하고 감각은 깨어나 눈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보게 되고 귀는 들리는 것 너머를 듣게 된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오는
정신적 비상사태. 그날의 내가 그러했다. 나는 슬픔이 가라앉은 뒤에 찾아온 선명하고 투명한 각성 속에서 명동길을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그들이 평소에 보았던 회사원, 상인, 관광객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보는 존재, 관조자, 의식. 의식의 의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신체와 구분하지 못하는 까닭에 신체가 죽으면 나의 의식도 함께 소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의식이라는 현상이 꺼지거나 소멸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님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의식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당신 눈앞에 펼쳐진 세계,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였다. 세계와 자아가 얽혀있는 이 관계가 바로 의식이다. 이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뇌가 정지하고 신체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렇다. 그것은 무한이라는 시간의 가능성 때문이다.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길고도 긴 시간의 가능성 안에서 우리의 의식이 다시 발현할 조건은 충분히 반복될 것이고, 그렇게 이 우주의 어딘가에서 나와 당신의 의식은 또다시 발현될 것이다. 외부 관찰자의 시선에서는 이것이 발생과 소멸의 단절적인 과정으로 보이겠지만 자아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아의 내면 세계는 죽음도 소멸도 단절도 경험하지 않는다. 나의 의식은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고 단 한 번도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의식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세계나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의식 안에서 시간과 공간은 매끄럽게 이어진다. 물론 어떤 기억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일 것이며 당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겠지만 말이다. 여행자. 그래서 이것이 모든 나라는 존재의 숙명인 것이다. 여기에 이유나 목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지루하고도 긴 무한이라는 시간 동안 이 우주에서 저 우주로 눈뜨고 휘둘리며 여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위안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좌절이 된다. 신체적 죽음 이후에 자신의 마음도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상상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은 여기서 작은 희망을 얻을 것이다. 반면 거시적인 시점에서 이를 보는 사람들, 수많은 다시 태어남이 만들어내는 고통과 휘둘림과 의미 없음을 관조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피로가 된다. 지금까지 집착하고 정성을 다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흩어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 무명과 무지의 상태에 처할 것이고 똑같이 수고를 반복해서 다시 이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고대의 인도인들이 해탈을 말한 것,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해방에 이르는 길을 준비한 것도 어쩌면 이러한 피로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날 을지로 입구역에서 명동 성당까지 걷던 날, 극단으로 치닫던 모든 문제가 수습되고 기진맥진하지만 오랜만에 맑은 정신이 찾아온 날, 나는 슬픔이 가라앉은 뒤에 찾아온 선명하고 투명한 각성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들이 회사원, 상인, 관광객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여행자였다. 내면에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하나의 우주였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 내면의 우주를 관조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 하나의 신이었다. 얼마나 많은 세계를 여행하다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일까?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고통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휘둘리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눈떠 이곳 명동의 거리에서 함께 모이게 된 것일까? 나는 먼 과거의 어느 때에 만났을 것이고 먼 미래의 어느 때인가 만나게 될 수많은 인연을 눈여겨보며 명동 성당까지 걸어갔다. 내가 그것이다. 내가 너의 본질인 아트만이고 동시에 우주의 본질인 브라흐만이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나는 고대 인도인들의 가르침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동 성당의 아름다운 뒷마당 벤치에 앉아 감사하게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때의 체험은 다시 반복되진 않았지만 내 영혼에 강렬한 찬상을 남겼다. 나는 이제 우리가 자기 안에 우주를 담고 있는 영원한 존재임을 안다. 당신이 그리고 내가 바로 그것임을 안다. 우리는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나마 관계의 끈을 잇고 있지만 무한의 시간이 지난 먼 훗날의 어느 곳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반갑게 마주할 것이다. 헤어짐도 망각도 죽음도 아쉬운 것은 없다. 우리는 운명처럼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테니. 이것만은 꼭 해봐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없었던 현상이 가끔 일어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투명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상상이 되곤 합니다. 그럴 때면 그 원을 아무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들어가려 했던 나의 무모했던 과거가 생각납니다. 그 세계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나의 세계와 같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휘저었던 행동도 떠오릅니다. 그에 반해서 나의 원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고 세계에 밀어놓고 있었던 나의 원한은 오히려 나의 방만으로 황폐해졌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할 일은 내가 눈 감으면 없어질 나의 우주를 잘 돌보고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내면 끝의 그 무엇과 교감을 하는 시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의식 가장 아래의 또 다른 나와 만나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내가 되기를 희망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에 여러분을 만날 준비 하나를 끝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